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시위를 막기 위해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집회 시위 금지 사유에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가 특정 대상 혹은 집단에 대해 반복적으로 차별,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 또는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집회 시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에선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에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요. 다만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시위가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일부 유튜버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부 진보 성향 유튜버가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앞에서 보복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는 점도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는 대목인데요. 정말 법에 따라 대응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상황일까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후 뉴스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들려온 갑작스러운 비보에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38년 동안 전국 노래자랑을 지켜온 최고령 MC 송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에서는 송혜의 평전을 쓴 오민석 교수와 전화 연결해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 인사 관련 이 인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금감원장에다가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이 검찰 출신이 임명이 됐거나 지명이 됐거나 또는 이제 그럴 수 있다. 이제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평이 나오고 있는 거죠.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예. 기자들이 물어본 것이죠. 이게 좀 인재풀이 좁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했다.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은 이 연방검사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한 건데요. 특히 이제 금감원장 인사에 대해서 이복형 검사가 이제 신임 금감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제 감독 기관이고 적법 절차에 따라 법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되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뤄본 사람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는데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은
경제와 회계를 전공했고 오랜 세월 금융수사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한 경험이 많고 그래서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적임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파 당파성과 무관하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야당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일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검찰공화국 또는 검찰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민변 도배 발언과 관련해서는 민변은 국가기관이라든지 권력기관이 아니고 사회단체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고 그래서 검찰 출신들이 요직에 가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 민변 출신들이 어떤 공직에 많이 진출한 것이 그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다르게 하면 되는 건데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1차원적인 접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적재적소 인사원칙, 능력위주 인사원칙이 지켜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민주화운동을 했던 정치인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느냐. 그것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감원의 경우에 대해서도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사전 예방도 못하고 사후 조사도 굉장히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금감원이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인사를 수여를 해서 그 부분을 점검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은 이른바 네. 친윤 지도부는 이렇게 좀 엄호 분위기인데 내부에서는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나온 기사 중에 중앙일보 기사가 제목이 이제 검찰공화국 비판 먹혀들 판 요즘 국민의힘 끙끙 앓는다인데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딱 금감원장까지만이다. 더 나와서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놓고 공개적으로 비판은 못하지만 적극 옹호하지도 않으면서 소가리를 하는 이들이 꽤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김근식 전 이제 선대위 정세분석 실장을 맡았던 김근식 교수의 경우에도 예. 오늘 이제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과거에 이제 민변 인사들이 뭐 요직을 차지했던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 반응은 오히려 이 과거의 문제까지 정당화시켜준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법조인 그 가운데 검사가 이렇게 정부 요직에 진출하는 게 그게 법치국가다. 이건 좀 뭐라고 받아들일지 많은 분들이 좀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이게 법치국가라는 거는 법에 의해서 이제 통치를 하는 것이 법치국가이지 네. 법 전문가들이 반드시 요직을 맡아야 법치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어떤 검사들의 네트워크나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초법적인 어떤 권력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법치국가가 아니고 그게 오히려 이제 법에 의한 지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제대로 좀 해명하고 설득하고 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과거부터 계속 나온 얘기지만 사람이 문제냐, 뭐 제도가 문제냐, 뭐 이런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또 아닐까 싶네요. 여야가 오늘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다시 재개를 했는데 합의를 결국 또 이루지 못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 부대표 송원석, 진성준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 회동을 가졌는데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기존 입장이 이제 법사위원장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지금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을 해서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하기로 지난해 7월 달에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의장단 선출에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평행선이 그대로 이제 그어졌다라는 게 이제 언론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고요? 총 18개 상임위 중에 15개 상임위 간사를 재선 의원들 위주로 선정을 했고 예. 이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요. 교육위, 여가위, 정보위 간사의 경우에는 추후 확정해서 발표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사를 먼저 선정해서 공개를 한 것은 지금 계속해서
의장단 상임위 이게 구성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전하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당 차원의 정책 현안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원구성을 하자. 이런 이제 나름의 압박성 어떤 이 제스처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국정을 책임져야 될 집권 여당으로서는 지금 뭐 빨리 좀 국회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쟁점이 법사위원장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데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민주당은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법사위원회 권한이나 기능들을 좀 분리하거나 권한을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지난번에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문제 얘기 나왔을 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협상이 좀 지렛대가 안 되나요? 이제 그런 방안들도 지금 나름대로는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예.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법사위가 과도한 월권을 행사해서 마치 상원처럼 운영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잡자라고 논의가 있었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기로 한 것이 이전의 협상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제 법사위 권한을 줄인다든지 이런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협상의 전제가 무너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이유가 없는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뒤집어 얘기하면은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고 그러면 이제 법사위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여당이 가져가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놓고 이제 얘기를 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뭔가 협상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것만으로는 이견이 해소가 안 되는 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방안에 대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 사법위 이렇게 분리하고 사법위를 여당에 주고 법제위를 지금 민주당이 갖고 간다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법사위 안 준다는 얘기랑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래도 이제 이것은 이제 법제위와 사법위를 분리하고 지금 말씀대로 법제위를 민주당에 갖고 간다라는 전제를 놓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다른 뭐 협상이 또 가능한 것인지는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논의가 잘게 쪼개지는 거 보면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렇죠.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공간이 네. 형성이 되는 거니까 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국민의힘이 뭐 지도부하고 뭐 지금 중진급 의원하고요 서로 간에 뭐 치고받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하고 당내 최다선 중진 의원인 정진석 의원이 여전히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애초에 뭐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워낙 많은 얘기를 해서.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내용 전해드리면 오늘 정진석 의원의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방선거의 민의를 곱씹으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튼실하게 뒷받침할까 하는 이러한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걸 먼저 했어야 됐는데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에 간 거는 그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이 부정적 견해를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오늘 논쟁이 된 게 이준석 대표가 주도해서 꾸린 당 혁신위원회에 최재형 의원이 이제 위원장을 맡고 그다음에 천하람 변호사가 이제 혁신위원을 하기로 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이 이분들은 이제 이준석 대표와 아주 가까운 분들인 것 같다. 그래서 시작을 이준석 혁신위로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은 또 어떤 이 입씨름의 어떤 주요한 소재가 됐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이제 최재형 의원하고 따로 식사 한번 같이 한 적이 없는데 혁신위를 흠집내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흠집내서야 되겠느냐 적당히 하라 이렇게 반격을 했고요. 오히려 이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정진석 의원이 다 이제 공천관리위원들을 선임을 했는데 왜 이준석 그러니까 본인 얘기하는 거죠. 이준석이 갑자기 혁신위를 장악하려고 들 것인지 생각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혁신위에 무엇이 두려운 거냐 무슨 생각이냐. 즉 이제 일종의 공천권이나 이런 거를 우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반박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또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아이고. 선배 정치인이 당대표에게 한마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용기가 필요한 거냐. 이렇게 공개적인 위협으로 당의 언론을 막는 거는 삼김 총재 시절에도 보기 어려웠다. 이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이렇게 썼는데. 개소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개소리라는 거는 이 직전에 이제 또 정진석 의원이 우크라이나 행을 비판한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래도 기차는 갑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 앞에 축약된 말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 문장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 얘기가 개소리라는 얘기 아니냐 뭐 이건데 이게 참 국민들이 볼 때는 여러모로 좀 민망한 얘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미경 최고위원이 분당을 당협위원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서로 간에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또 이준석 대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정진석 의원 등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을 흔드는 것은 결국 이제 차기 대표직과 대표가 활용할 수 있는 공천권을 둘러싼 싸움이 아니냐 이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혁신위로 공천 혁신을 한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 측근인 정미경 최고위원을 분당을에 배치하는 것은 혁신도 정도도 아니고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데 원래 정미경 최고위원 지역구 이제 수원이었고 뭐 이렇게 몇 번 이동을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수원이었다가 서초 갑으로 갔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또 분당으로 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서초구라고 하는 또 분당구라고 하는 이런 데가 이제 쉬운 지역구 아니냐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좀 막 옮겨 다니고 한 것은 문제 아니냐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가 반박을 했는데 그 자체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으로 반박을 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또 하나 얘기를 꺼낸 게 네.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이 충청남도에서 이제 이 기초의원들 시험을 봐서 이제 공천을 했잖아요, 일부. 예. 거기에 대해서 시험 점수에 미달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넣어달라 이런 이제 요구가 있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도지사 선거 승리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남이라는 지역이 정진석 의원의 이제 정치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듯한 뉘앙스를 준 거죠. 정진석 의원이 그런 뭐 민원이나 청탁을 넣었다. 그렇게는 얘기 안 했는데 그런 뉘앙스를 뭔가 줬습니다. 우리에게. 예. 그때 정진석 의원이 그건 내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오히려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치욕스럽고 실망이 크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일단 언론을 통해서는 정진석 의원이 그 얘기는 이명수 충남도당 위원장이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할 때 국민의당 출신 중에는 이 합당 절차가 지연되면서 시험을 안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사람들을 공천에 어떻게 반영할 거냐의 문제에서 그걸 배려하기로 했다. 그 부분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은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헛갈립니다 이제. 하나 느껴지는 건 이제 감정 싸움의 단계로까지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와 한국 이 양쪽의 시차를 극복하고 SNS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이 당내 갈등 좀 봉합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들여다보면은 핵심 논리의 뼈대가 있습니다. 네. 정진석 의원이 하는 얘기는 이준석 대표가 이 윤석열 정권에 100% 협조적이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로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뒤집어 얘기하면은 앞으로 윤석열 정권에 협조적인 그러한 사람이 이 대표직을 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논리를 지금 깔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준석 대표는 이것은 결국은 내가 공천 혁신, 공천 개혁을 해서 시스템 공천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차기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그 공천권을 갖고 가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고 흔드는 것이다. 임기가 보장된 대표를 이렇게 흔들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논리입니다. 두 개의 논리가. 근데 이게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으로 사실은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거든요. 네네. 윤석열 정권, 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부하고 의견은 달라도 지적할 건 지적하는 그런 리더십인 거냐. 좀 불안하더라도 여러 가지 당내 논쟁이 있더라도 아니면 윤석열 정권하고 코드가 정확하게 딱 맞아서 쭉 이제 같이 흐름을 타고 가는 그런 리더십인 거냐 이런 논쟁으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처럼 보여서 그런 논쟁을 하면 되겠는데 근데 그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당 윤리 문제가 있죠. 이준석 대표 윤리에 회부된 문제가. 네. 그게 어떻게 처리되느냐를 일단 24일 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풀리기 쉽지 않은 갈등인 것 같아서 앞으로 좀 그렇습니다.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복잡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도 상황이 만만치는 않은데요.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내용을 지금 수습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비대위 성격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제 지난주에 이 당무위원 그다음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짓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활동 기간이 2개월 안팎이고 그리고 지금 비대위 꾸린 모양새를 보면은
내분 수습이 최우선 과제로 이제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비대위원장인 우상호 의원도 그 점에 이제 지금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결국 관리형 비대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뭔가 혁신안을 만들고 그러한 혁신적인 내용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문제 제기가 네.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혁신안을 만들고 뭘 이제 해야 될지를 충분히 토론하자, 그러려고 한다면 일부 전당대회 연기까지도 전제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네. 이제 비대위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는 전당대회 시기 더 딱 당겨서 조기 전대하자고 하고 누구는 전당대회 뒤로 미루자고 하고, 이것도 해소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민당 초재선 의원들은 선거 패인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이탄희 의원 등 초재선 의원 10명이 이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평가 1차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여러 명이 나와서 이제 전문가들이 일단 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제 내용을 쭉 보도된 걸 보면은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일단 서울시장 그리고 이 공천 과정 등에서 이 지방선거 얘기죠. 네. 지방선거의 공천 과정 중에 중앙당의 오락가락 행보가 지선의 패인 중 하나였다, 이 지적이 나왔고, 그다음에 비대위의 명분, 대표성 등의 절차적 정당성이 미비했다. 그리고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 이런 발언, 이런 것들이 통제 불능이었다라는 것도 패인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처음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간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 당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고, 그래서 컷오프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다시 또 그게 취소되고 뭐 이런 오락가락했던 점, 그런 점들이 주요하게 지적이 됐고, 이 투표를 앞두고 지도부 내용이 불거진 점, 이런 것들이 이제 패인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대 정신을 꿰뚫는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부족했고, 또 인사청문회에 대응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원내 전략이 미흡했다. 그리고 초선들이 지역 조직을 관리하는 이런 능력들도 부족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 것이 여러모로 마이너스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이 공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당 차원에서 진행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이 대선에서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주장과,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잘했지만 졌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유령은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와서 네. 여러 각도에서 이 선거에 대한 어떤 맥락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게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10일 날 또 토론회를 진행을 하는데, 김종민 의원이 이제 또 지방선거 평가 관련 발제를 한다고 해서 이것도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했다, 이렇게 또 보이는데, 당 중진이자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홍영표 의원은 연일 이재명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 자신이 아는 한 이 당을 위해서 이재명 의원이 희생하려고 이 보궐선거에 출마했다라는 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공격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자기 자신을 위해 출마한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의 비판을 내놓은 것이죠. 네. 그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홍영표 의원이 이 사무실에 뭐 대자보 테러를 당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건 상당히 조직적이다, 뭔가 배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명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만났어요. 오늘 이제 이재명 의원실에서 두 사람 만나서 약 1시간 동안 환담을 했는데요. 예. 이재명 의원이 정말 내 선거만큼 가슴 졸이면서 개표 방송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동연 당선인은 고생하셨다, 전임 도지사로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가르침을 좀 받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은 차기 대권 주자로 두 사람 다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의 정책적 연속성,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싶고, 김동연 당선인으로서는 당내 어떤 기반이라든가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이재명 의원과의 좋은 관계가 필요한 그런 자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화제를 바꿔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밝힌 바를 보면은 지난 3일에 건강 문제 이유로 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건데요. 뭐 형사소송법을 보면은 이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또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등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뇨 등의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을 해왔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게 건강 문제인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이 사면을 고려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2분 중에 한 분은 사면이 됐는데 다른 한 분은 그대로 있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이 비공식적으로 언론 통해서 사면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사면은 군불대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사면에 대해서는 언급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언론적인 입장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합 시위 굉장히 뭐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도 사실 또 그것도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을 발의했어요. 박광원 의원이 지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건데요. 이 집회 주최자 등이 참가자 등이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음향, 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조항이 있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논쟁의 여지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 이게 집회 시위의 자유를 축소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네네. 또 반대편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이제 예를 들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한정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 하는 거는 또 뭔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목소리도 있어서 좀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전국! 지난 34년 동안 일요일 아침에 어김없이 들려오던 이 정겨운 목소리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현역 최고령 MC 송혜 선생님은 향년 95세로 우리 곁을 떠났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엔 나는 딴따라다 송혜 평전의 저자이신 오민석 단국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연결해서 송혜 선생님이 남긴 발자취 되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오늘 오전 비보를 접하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뭐 교수님은 더 했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소식 처음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네,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네. 마음에 뭐 준비를 안 한 것은 아닌데, 네. 그래도 막상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너무 슬프네요. 가슴 아픕니다. 최근에 혹시 송혜 선생님하고 연락하시거나 또 뭐 뵌 적은 있으십니까? 한 3일 전에 통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4월 전에 통화를 하셨어요? 네네네.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습니까? 제가 안부를 여쭙는 이야기였고, 네. 또 이제 야외 녹화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걸 못 하시니까, 위로차 제가 전화를 드렸었죠. 그때는 이렇게 목소리 음성도 또렷하고 괜찮으셨어요? 최근까지 전화 통화를 하시면 네. 전혀 병색을 느낄 수 없고 정신도 너무나 또렷하시고 네. 아무 이상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네. 목소리 어딘가에 그늘이 있으시고 또 며칠 전엔 자꾸 저보고 고맙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평전을 써드려서 예. 그 생각을 이렇게 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서 더 많이 놀라고 그랬다는 네. 말씀을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전 언급하셨지만 평전을 쓰시기 위해서 1년 동안 송혜 선생님하고 동행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옆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본 송혜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제 평전을 쓰기 위해서 이제 취재차 1년 동안 거의 매일 아침부터 밤에 댁에 가실 때까지 네. 거의 같이 이렇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죠. 근데 제일 인상적인 거는 인상에서 드러나시지만 정말 다정다감하고 자상하신 것.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난 지 몇 번 안 되는데 낙원동 식당에서 같이 그 백반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네. 제가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수저를 뜨면 거기다 반찬을 놔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 다정함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렸죠. 그렇게 각별하게 주변 분들을 챙기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추모 메시지를 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종의 모든 분들의 정이 많으신 어른이셨던 것 분이에요. 같아요. 네. 네네네. 무려 34년 동안 국민의 일요일을 책임지면서 전 세계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 가운데 최고령자로 공식적으로 확인돼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34년 동안 송혜 선생님이 방송을 할 수 있었던 비결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장수하셨고, 네. 또 뭐 운이 좋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옆에서 뵀을 때는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그 전문가이셔요. 노래자랑이나 혹은 뭐 가요 무대 같은데 가수로 나가셔서 이렇게 녹화할 때 보면, 네. 그 몰입도,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해서 저는 마치 그 어떤 종교적인 제의를 드리는 무슨 사제 같은 느낌? 그래서 리허설 할 때 이렇게 연습에 몰두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고급 예술, 본격 예술 작품에서는 느낄 수 있는 어떤 숭고함, 이런 걸 느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그렇게 완벽을 기하고, 그래서 그 전국 노래자랑 녹화만 하더라도 2,000 몇백 회를 하셨는데, 같은 프로그램을. 네. 웬만하면 그 정도면 그냥 널널하게 쉽게 방송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녹화하실 때마다 보면은 마치 첫 무대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긴장하시고 떠오셨어요. 그걸 아마 일반인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녹화 전에 그 스태프들이 우황청심을 항상 준비해서 무대에 오르기 전에 우황청심을 드시고 좀 진정해야 되는, 그렇게 매회 녹화에 충실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무대에 딱 올라가시면 언제 그랬냐 싶게 그야말로 창공의 비둘기처럼 그 무대를 완전히 휘어잡으셨죠. 그런 그 집중도와 또 무대에 대한 헌신과 이런 것 때문에 생물학적 장수만이 아니라 그 대중 연예인으로서도 최장수 기록을 세울 수 있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송혜 선생님은 출근 시간과 이동 노선을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만큼 3호선 주로 이용하셨다고 하는데요. 네네네. 무대 위가 아닌 무대 밖에서 만났던 송혜 선생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가 송혜 평전에서 송혜 선생님을 보고 낙원동 칸트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낙원동 칸트요? 네, 왜냐하면 그 사무실이 낙원동에 있는데 이렇게 매사에 그 시간이 정확해요. 전날 아무리 약주를 많이 드셔도 그 사무실 출근 시간이 정확하고, 그 시간에 출근해서 꼭 뭘 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정확하고, 또 그 이제 점심 식사 후에는 그 지인들과 이렇게 그 10원짜리 마작 같은 걸 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셔도 3-4시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셔서 건강을 위해서 좀 목욕탕에 가시고, 그 저녁 6시가 되면 정확히 문을 닫고 나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같이 지낸 후에 에도 지금 이 시간이면 이분이 어디 계시겠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그 녹화 스케줄 같은 게 아니면 그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매사에 정확하고 맺고 끊는 게 정확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업무가 끝나고 퇴근할 때 되면 그 사무실의 모든 책상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고 의자의 줄을 다 맞춰서 정리해놓고 꼭 그러고 퇴근하셨어요. 아주 정확하셨던 분이었군요. 그래서 제가 그 낙원동 칸트라고 몇 시가 되면 거길 지나가십니다. 네, 송혜 선생님은 삶 자체가 대한민국 근현대사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참 삶에 굴곡이 많으셨어요. 네네네네. 가장 일단은 그 태어난 연대가 1927년이니까 그 일제강점기를 복판에서 겪으셨고요. 해방 후 또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홀몸으로 남쪽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분단의 역사가 그대로 이분의 역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일가친처 하나 없이 그야말로
자기 비하적인 그 표현이 산팔 떨어지라는 자기 비하적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가천체 친척 한 명 없이 이 북에서 이제 남하에서 그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자립해 나가던 그 끔찍한 그 가난과 고난의 시절. 그러니까 우리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그대로 겪어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좀 월남하시고 난 다음에 극단 생활하시고 또 그때 네네네. 원래 성악을 전공하셨다고. 북한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네. 그러니까 그 전쟁이 터져서 이렇게 그 일사후퇴 때 내려오신 거죠. 예. 피난선을 타. 그런데 그 해주음악학교라고 있었어요, 북한에. 예. 거기 성악과를 다니셨죠. 전공이 성악이죠. 그런데 그 해주음악학교가 현재 그 평양음대 전신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북한의 최고 명문 음대죠. 거기에서 성악을 전공하셨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가수예요. 앨범도 꾸준히 내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교수님이 아주 많이 내셨죠. 가사를 써서 함께 노래를 만들기도 했다고요? 제가 취재를 하고 그 책을 내기 직전에 그때가 송혜 선생님 데뷔 60주년인가 그랬는데 네. 전국 노래자랑의 그 악단장께서 저보고 깜짝 선물을 해드리자 송혜 선생님께. 네. 제가 가사를 쓰면 당신이 이제 곡을 붙이겠다 그래서 송혜 선생님의 그 1대1을 짧은 가사에 유랑청춘이라는 노래예요. 예. 유랑청춘. 예. 그렇게 해서 가사를 쓰고 저 악단장께서 곡을 붙여가지고 선생님께서 부르셨죠. 그 가사를 쓸 때 제가 제 그 분위기에 젖어서 울고 또 그 가사를 받아보고 작곡을 하던 그 악단장도 울고 그다음에 이 노래를 들려드리니까 그걸 부르시면서 선생님도 울고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울보 삼형제의 노래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노래를 이제 송혜 선생님이 녹음해가지고 네. 노래자랑 녹화를 하러 가다가 그 버스 안에서 네. 그 악단장이 10몇 명 거의 2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분들에게 이걸 틀어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다 우신 거예요. 그래서 싱글 앨범으로 몇 년 전에 내셨죠. 그러니까 송혜 선생님을 더 각별하게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네. 송혜 선생님이 살아온 삶이 다시 한번 이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의 삶이 지닌 가치 또 남긴 메시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그 평전의 제목으로 쓴 그 나는 딴따라다라는 말요. 네. 이런 말을 자주 하셨고 또 생전에 은관문화원장을 받으시는 자리에서 예. 수상소감으로 나는 딴따라다. 나는 이겼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네. 먼 옛날에 지금은 연예인이 그 모든 사람들의 주목과 존경을 받는 시대이지만 이분이 그 유랑극단 시대 이런 시절에는 그 딴따라라는 이름으로 그 직업이 멸시받고 천대받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 그 목숨을 걸고 하는 일에 대한 그 애정과 자긍과 그 자부심과 이런 것들이 이분이 그 자기의 연예인으로서의 자기 삶을 버텨온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굴욕과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던 딴따라로 살았는데 이제 이겼다. 연예인을 천대하는 그 세상을 이겼다. 그게 이제 나는 딴따라다 하거든요. 그게 저에게는 아주 큰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네. 집중해야 되니까요.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송혜 선생님 네네. 명복을 빈다 이런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8937님께서 전 국민이 네네. 선생님 따뜻한 목소리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네네. 멋진 인생 정말 딩동댕 최고입니다. 이런 네네네. 메시지를 또 보내주셨네요. 또 거기에 네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교수님이 또 일조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는 딴따라다 송혜평전 저자이신 오민석 당북대 교수였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주목해봐야 할 미디어 이슈 뭘까요? 네, 6일 지방선거로 온통 관심이 쏠리면서 대중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이슈가 있습니다. 언론개혁 입법 논의를 위해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 24일 6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종료됐는데요. 네. 활동 결과 보고서만 채택됐을 뿐 특위 구성에 단초가 됐던 언론 보도의 징벌적 손배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언론중재법 이슈는 미디어 직설 코너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던 이슈인 만큼 오늘 언론 미디어 특위가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된 이유가 뭔지,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시도를 했을 때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생각하면 결론이 너무 초라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 채택한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보고서에는 반론권 청구 강화, 또 뭐 해외 기업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등록 의무화, 아마 지금 구글에서 뉴스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구글도 이제 그 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또 미디어 거버넌스 제도 개선, 또 기타 논의, 또 언론 특위 재구성의 필요성을 담는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뭐 여러 가지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좀 강화하기 위한 언론중재법, 그리고 또 포털 및 1인 미디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핵심이 지금 현재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난해 9월부터 이 논의가 9월에 이제 이 특위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중재법 개정을 포함한 언론개혁의 주요 의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하고, 또 그 결과물로서 이제까지 나왔던 것이 너무 이제 특별한 어떤 결과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허탈한 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상 여야가 합의한 건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한다, 이런 것 정도밖에 그렇죠?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왜 이렇게 네. 합의를 하기 어렸을까요? 네, 당초 언론특위 활동 기간은 지난해 12월까지였어요. 첫 회의부터 뭐 종료일까지 그러니까 미디어 특위를 하기로 하자라는 게 9월이었고, 또 구성이 된 게 11월이었으니까 사실 12월 말까지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선이 끝나고 대선이 끝난 시점인 5월 29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던 건데요. 네. 언론특위가 논의한 의제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방송법, 뭐 신문법, 망법, 뭐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뭐 징벌적 손배를 포함한 뭐 언론중재법이 이제 사실은 여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좀 짧은 기간에 집중 논의를 이어가도 모자랐을 텐데, 사실 그 기간에 국정감사, 뭐 인사청문회, 뭐 대선, 뭐 지방선거 등 정치적 어떤 이벤트까지 겹치면서 사실 국회 내에서 번번이 회의가 수년되는 등 제대로 이제 논의가 제대로 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위에서는 뭐 고성 한 번 없이 특위가 끝났다, 말 그대로 특위를 위한 특위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위에서는 뭐 앞서 이제 논란이 제기가 됐다고 말씀드렸던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사실 언론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논의가 안 됐어요. 관행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게 정치권에서 공영방송을 이제 이사 추천을 하면서 네.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사실 국회 언론 미디어 특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뭐 시민사회, 그다음에 현업단체 등의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뭐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국민참여 공영방송 이사 사장 추천제, 이건 아마 좀 접하기 어려우셨던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요? 네네. 뭐 이사나 뭐 사장 추천을 뭐 정권의 그 여야 뭐 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던 것에 좀 벗어나서 공영방송의 이사를 인원수 늘려서 한 25명 정도로 늘리자. 그것을 국민 참여제로 하자라는, 민주당이 이제 당론을 발의했고, 또 이것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정치적 흑연주의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뭐 대의제를 강조하면서 정치권의 추천제에 좀 무게를 싣고 있는 좀 발언을 좀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이 문제와 관련돼서 논의를 많이 했지만 이사회 정원을 일률적으로 25인으로 확대하는 근거와 논거가 뭘까? 또 방송사별로 이사수를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등등의 의견이 많이 나왔고 그 의견이 다 담긴 보고서만 채택됐을 뿐 사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진척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포털 뉴스를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 의무화 방안 이거는 지난 대선 때도 여야 후보들 다 아마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같은데 이것도 결론이 안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여야 모두 포털 규제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합의를 유일하게 했던 내용이었죠. 예. 그리고 민주당도 지난달 27일 당론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포털의 알고리즘을 통한 기사별을 할 수 없게 해야 된다. 그리고 포털은 뉴스 검색 결과 언론사 구독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뉴스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인링크 서비스를 없애고 아웃링크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을 했고 또 국민의힘 측에서도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 아웃링크로 했을 때 몇 년 정말 그 청취자분도 기억을 하실 텐데 인터넷에서 포털에서 그 뉴스를 봤을 때 기사를 볼 때 광고로 덮인다든지 아니면 기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든지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아웃링크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고요. 네. 또 투명성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했던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했을 때 굉장히 경직된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하자라는 어떤 안만 나왔지 사실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를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뭔가 논의만 들어갔다 하면은 오히려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논쟁만 하다 끝나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좀 더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좀 화제를 바꿔볼까요? 이번엔 최근 우리 언론 보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지난 7일 오후에 대통령 대변인실은 출입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은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 경호처장, 최상목 수석과 함께 종로 인근의 피자집에서 점심을 했다라고 하면서 경제수석이 오늘 생일을 맞아 생일 축하를 점한 자리가 되었다라고 사진을 공유해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일정이었다고 해요. 이 보도가 나간 이후로 뉴스원, 서울신문, 연합뉴스, 강원일보 등등 모든 매체들이 앞다퉈서 동정 기사를 쏟아냈죠. 더군다나 동아일보 같은 경우엔 윤 대통령이 만찬 후에 청계천을 걷는 사진을 찍어서 단독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동아일보는 비공개 오찬 뒤 청계천 산책하는 윤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청계천 산책에 나섰던 시민들도 갑자기 나타난 대통령 모습에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친근한 분위기였다라고 이제 전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동아일보는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나 갑자기 예고 없이 윤 대통령 일행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사진 한 컷 찍으시면 어떨까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소통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일종의 동정 보도도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 문제는 이게 이제 선택적 소통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 신분일 때도 경호 문제를 이유로 일정을 공유하지 않고 기자 접근을 제한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세게 제기했던 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 경제 5단체와 만남을 갖는다는 보도가 나오자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서 그 보도했던 언론사의 페널티 방침을 세우기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과의 만나고 산책하고 하는 것은 소통 정치라는 것으로 이제 홍보가 되니까 이게 도대체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고 또 행보와 관련된 좀 가벼운 보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 맞는 거냐. 그리고 더군다나 정권 초기에 대통령의 역할, 알 권리, 방향, 정권의 방향
등등 사실 보도할 내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보다도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이 문제이고 또 이렇게 나오는 보도에 대해서 적극 비판적 보도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사실 그대로 받아쓰는 보도가 많다는 것이 문제로 보여집니다. 최근 언론들이 공개 행보에 나선 김건희 여사 보도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보도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신은 신발, 패션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는 공인이잖아요. 네. 공인이고 공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또 그 보도를 마치 연예인들 가십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도 굉장히 좀 문제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 배우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네. 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알려지는 게 아니라 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를 통해 언론에 전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친오빠, 그다음 팬카페의 대표 등을 통해서 전달되고 얼마 전에 그 대통령 공간에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언론에 보도된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게 지금 문제거든요. 대단히 사적인 통로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는 건데 굉장히 이것은 사적인 통로인 것도 문제고 또 공적인 인물이 사적인 통로를 통해서 대단히 가벼운 행보와 관련된 것들이 보도되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셨듯이 공인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가족이고 또 그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공적인 역할에 대해서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공적인 내용으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근데 지금 보여지는 것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또 이것이 또 국민의 알 권리와도 관계가 있냐 하면 또 그것도 굉장히 많은 좀 비판을 받아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영부인을 담당하는 직원을 좀 추가로 선발하고 있다, 뽑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아쉽게도 미디어 직설 코너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조금 전에 살펴본 전원유진 문제도 그렇지만 갈수록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언론의 신뢰는 사실은 언론의 문제만도 아니고 또 언론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인들 스스로가 이 저널리즘을 지키기 위한,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이 문제에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사회가 정보가 신뢰 있게 우리 사회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알 권리와 관련된 국민의 어떤 헌법적 가치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법적인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날카로운 시선으로 자칫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수많은 미디어 이슈들을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고 분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감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